안녕하세요. 문학학습정리 강의를 맡은 김희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서사갈래의 흐름을 공부하는 첫 번째 시간이죠. 여러분, 우리는 5편의 운문을 공부하면서 서정갈래를 마무리하고 서사갈래로 넘어왔습니다. 서사갈래는요,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편해요. 이야기의 시작은 단순한 이야기에서부터 시작을 했겠죠. 이렇게 단순한 이야기를 우리는 설화라고 합니다. 설화가 발전되어서 보다 복잡하고 짜임새 있는 구조인 소설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설화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설화는 이처럼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신화, 두 번째 전설, 세 번째 민담이에요. 이 세 가지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표를 통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신화에 대해서 공부해 볼까요? 신화하면 생각나는 작품 어떤 게 있어요? 그래요. 단군신화, 주몽신화 떠올랐나요? 단군신화는 어떤 나라와 관련 있는 이야기였죠? 그래요. 고조선이었죠. 주몽신화는요? 맞아요. 고구려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처럼 신화는 나라를 세우는 그만큼 신성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신성한 이야기라면 주인공이 어떤 존재여야겠어요? 신과 같은 존재라면 되겠죠? 뛰어난 능력이 있는, 어마어마한 위대한 능력이 있는 그런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은요, 결국 위대한 승리를 거머쥐게 되고 뛰어난 업적을 이루게 되죠. 그게 바로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자, 이렇게 건국신화처럼 나라를 세우는 이야기도 있고요. 천지창조라고 해서 태양이 된다거나 아니면 달이 된다거나 별이 된다거나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신화는 태초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데 신화가 처음 나타났을 때 사람들은 열광했습니다. 너무 멋있잖아요. 그런데 신화가 시대가 지남에 따라서 이 열광이 지속된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점점 의심을 하기 시작했어요. 진짜일까?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이제 신화의 시대는 저물어 가고요. 전설과 민담의 시대로 나오게 됩니다. 자, 사람들은 이제 이야기를 만들 때 영웅적인 이야기보다는 믿을 만한 이야기에 치중해서 이야기를 만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신빙성을 가지려면 여러 가지 그 증거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전설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배경과 증거를 먼저 볼까요? 구체적인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이 필요해요. 예를 들면 신라시대, 신문왕 때 경주에서 일어난 일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준다면 시공간이 확실하기 때문에 보다 믿을만 하겠죠. 그리고 증거물도 제시합니다. 우리 마을에 있는 이 우물, 저쪽 마을에 있는 그 절, 이런 식으로 지금에도 있는 증거를 이야기한다면 사람들이 신빙성을 가지게 될 거예요. 자, 이게 첫 번째 특징이었고요. 두 번째 특징은 주인공과 결말인데요. 비범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즉, 평범한 인물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뛰어난 능력이 있다는 소리죠. 그런데 신하처럼 이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항상 승리하지 않습니다. 이 비범한 인물은 뛰어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벽에 가로막혀서 실패하게 돼요. 결국 비극적인 결말을 맞죠. 새드 엔딩이에요. 자,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여운이 가득하게 남겠죠. 자, 이렇게 인물의 비극적인 결말과 함께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게 바로 전설의 두 가지 특징이라는 거 기억해 주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알만한 전설, 아기장수설화 같은 것들, 그리고 오늘 배울 김영가모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민담으로 가볼까요? 전설이 새드 엔딩이니까 민담은 해피 엔딩이라고 생각해주면 편합니다. 민담은 나무꾼과 선녀 이야기 아나요? 우렁각시 이야기도 알아요? 자, 이처럼 조금은 가벼운 내용인데요. 재미를 위해서 또 교훈을 위해서 만들어진 내용입니다. 주인공은 평범한 인물이 등장해요. 그냥 우리네 인물 같아요. 조금 바보스럽기도 하고요. 게으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평범한 인물이 우여곡절 끝에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행복한 결말로 나아가기 때문에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는 그런 내용으로 결말이 되죠.
자, 그래서 신화, 전설, 민담의 차이점과 특징에 대해 조금 알게 되었나요? 우리가 배워야 하는 김영가모가 전설에 속합니다. 이 전설 특징 두 가지에 부합하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김영가모인데요. 우리 이야기 보기 전에 제목에서부터 한번 풀이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김현, 끊고 감, 끊고 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현은 남자 주인공 이름이에요. 자, 그리고 감자는 감동시키다, 감동하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호는요, 어흥하는 동물, 그렇죠, 호랑이에요. 그래서 김현이 호랑이를 감동시켰다라는 내용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궁금하죠? 빨리 알아봐요. 선생님이 본문 읽을 건데 여러분도 눈으로 같이 읽어주면 좋겠습니다. 신라풍속에 매년 2월이 되면 초 여드렛 날부터 보름날까지 서울의 남녀들이 서로 다투어 흑륜사의 전탑을 도는 것으로 복해를 삼았다라고 합니다. 자, 신라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시대적 배경이 등장한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어느 지역인지도 알죠? 그래서 시공간적 배경이 구체적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몇 월 며칠인지도 나와 있어요. 매년 음력 2월 초여드렛날, 즉 8일부터 보름날인 15일까지 일주일 동안이죠. 그때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흑륜사라는 절에 탑을 돈다고 합니다. 자, 이때 서울의 남녀는 어디에 사는 사람들이냐면 신라시대의 수도인 경주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어요. 사람들이 막 나와요. 흑륜사의 전탑을 돕니다. 자, 탑을 도는 거 탑돌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절 안에 큰 탑이 있어요. 여기서 사람들이 돌면서 자신의 소원을 빕니다. 언제? 새해에. 자, 그래서 절에서 탑돌이를 하면서 소원을 비는 건데 그럼과 동시에 부처님의 공덕도 함께 기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신라시대의 사회상에 반영이 되는데 여기서 문제. 신라시대의 사회적인 분위기는 유교적이었어요? 불교적이었어요? 도교적이었어요? 그렇지, 불교적인 사회상을 반영한다 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구체적인 시공간적 배경도 나왔지만 증거물도 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흑륜사예요. 흑륜사는 실제로 경주에 있던 절입니다. 지금은 그 터밖에 남지 않았지만 이때만 해도 절이 있었다고 해요. 엄청 믿을만 하죠? 자, 그리고 원성왕 때 낭군 김현이라는 사람이 밤이 깊도록 홀로 돌면서 쉬지 않았다. 자, 원성왕 때라고 하면서 시간적 배경을 조금 더 구체화시켜주는 거 보이죠? 자, 낭군 김현 남자 주인공이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제목에서도 봤죠? 자, 이 사람이요, 밤이 깊도록, 즉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홀로 탑돌이를 했다고 하네요. 자, 그만큼 정성이 지극한가 봐요. 누구에 대한 정성? 그렇지, 부처님에 대한 정성이 지극한 거야. 자, 이런 모습을 보고서 반한 사람이 있었으니 한 처녀가 염불하면서 따라 돌다가 서로 감정이 통하여 눈길을 주었다. 탑돌이를 끝내자 으슥한 곳으로 가서 정을 통하였다 라고 합니다. 자, 처녀 나오네요. 바로 여자 주인공 등장합니다. 둘이서 같이 탑돌이를 하다가 정을 통한 거예요. 즉 부부의 연을 맺었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되게 하룻밤에 정을 통한 거지만 이 부부의 연이 이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을 엮어서 내용을 전개하게 됩니다. 조금만 더 볼게요. 처녀가 돌아가려고 하자 김현이 그를 따라가니 처녀는 사양하고 거절했지만 억지로 따라갔다. 가다가 서산기슭에 이르러 한 초막에 들어가니까지 읽을게요. 자, 처녀는요 하룻밤에 정을 통했지만 그냥 돌아가려고 했는데 김현이 계속 따라갔다고 하죠. 어디까지 따라갔어요? 서산기슭. 그리고 그 초막까지 갔다고 합니다. 여기가 바로 여자 주인공이 사는 곳이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죠. 김현이 따라간 거 스토커라고 보면 안 돼요. 어떻게 봐야 되냐면 하룻밤에 정을 통했는데 이렇게 여자를 보내게 된다면 인연을 끊게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인연을 소중하게 여겨서 계속 이어보려고 하는 김현의 성격을 여러분들이 파악해 주어야 합니다. 자, 어쨌든 여주가 사는 곳까지 집까지 같이 갔습니다. 자, 늙은 할미가 그녀에게 묻기를 함께 온 이는 누구냐라고 하였다라고 하네요.
자, 여자 주인공의 집에서 같이 사는 사람인 것 같아요. 할머니, 그죠? 자, 함께 온 사람 누군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웬 남정네가 있으니까요. 처녀가 그 사정을 말하니 늙은 할미는 말하기를 비록 좋은 일이지만 없는 것만 못하다. 그러나 이미 저지른 일이기에 나무랄 수도 없다. 은밀한 곳에 숨겨두어라. 네 형제들이 나쁜 짓을 할까 두렵다. 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좋은 일이라고 할머니가 이야기해 줬지만 없는 것만 못하다고 약간 아쉽게 이야기하네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말이 뒤에 있습니다. 자, 이 김현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하래요? 은밀한 곳에 숨겨두라고 이야기하죠. 내 형제들이 나쁜 짓을 할까 두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처녀가 집에 같이 사는 사람들을 조금 더 추측해 볼 수 있어요. 할머니랑 같이 살고요. 또 형제들과 같이 산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이 형제들의 성격이 어떤 것 같아요? 나쁜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형제들이 나쁜 짓을 한다는 거는 뭔가 해코지를 한다는 이야기겠죠. 따라서 처녀가 김연이 따라오는 것을 거절한 이유를 여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김연이 어떻게 될까봐? 다칠까봐. 그치, 걱정을 하는 거야. 나쁜 짓을 할까봐. 자, 그렇다면 처녀가 김연이 따라오는 거를 막는 이유는 김연이 집까지 따라오는 게 싫어서 막는다기보다는 김연이 다칠까봐. 그치, 이 소중한 인연이 다칠까봐 이렇게 걱정을 한 거야. 따라서 처녀 역시나 김연과의 사랑과 인연을 소중히 여겼다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해 볼게요. 호랑이 처녀와 정을 통하고 그의 집으로 간 김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형제가 나타날 거예요. 처녀는 낭을 데려다가 구석진 곳에 숨겨두었다. 누구의 말대로 한 거예요? 할머니의 말대로 한 거지. 자, 조금 뒤에 세 마리의 범이 으르렁거리면서 와서 사람의 말로 말하기를 집안에 비린내가 나니 요기하기 좋겠구나 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자, 세 마리의 범에다가 한번 체크해 볼까요? 같이 사는 형제들인 것 같아요. 자, 근데 형제를 사람이 아니라 지금 범이라고 표현을 했죠. 따라서 처녀의 새 오빠는 호랑이구나 라는 걸 확인했다면 처녀 역시도 그 정체가 뭐였다는 거야? 호랑이였었구나 라는 거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호랑이 형제가 뭐라고 한 거예요? 비린내가 난대요. 누구 냄새가 난다는 거? 김연 냄새, 즉 사람 냄새. 자, 그래서 비린내가 나니까 요기하자라고 이야기한 거 봤을 때 해치워 먹자 이렇게 보면 되겠죠. 김현이 죽을 위험에 처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봤을 때 호랑이가 누구를 많이 잡아먹는다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사람들을 많이 잡아먹었구나 라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화들짝 놀라겠지? 자, 늙은 할미는 처녀와 함께 꾸짖어 말하기를 너희들의 코가 어떻게 되었구나. 무슨 미친 소리냐? 라고 하였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늙은 할미 왜 이렇게 꾸짖었어요? 김연을 보호하고 숨겨주기 위해서 이렇게 오빠들을 꾸짖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할머니는 그러면 김연에게 호의적이야 적대적이야? 그렇지, 호의적이라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호랑이들이 사람 냄새를 맡고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나타나는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이 장면에서 볼 수 있어요. 이때 하늘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너희들이 즐겨 생명을 해침이 너무도 많으니 마땅히 한 놈을 죽여서 악행을 징계하겠다 라고 하였다라고 합니다. 자, 하늘에서 외쳤대요. 너희들에게 지금 징계하겠다라고 외쳤지. 이 너희들은 그럼 누구겠어요? 세 마리의 호랑이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생명이 해침을 너무도 많대요. 즉 그동안 많은 사람들을 잡아먹었구나 라는 거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늘은 호랑이들에게 악행을 벌할 수 있는 그런 절대자라고 볼 수 있겠죠. 초월적 존재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당시 호랑이로 인한 인명피해가 많았다는 거, 사람이 많이 죽었다는 거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악행을 징계하겠다라는 이야기에서는요. 호랑이를 본보기로 벌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려 했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즉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생명 존중 사상이 있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새 짐승이 그것을 듣고 모두 근심하는 기색이었다라고 하죠. 자, 이 세 마리의 짐승은 사람한테서는 굉장히 의기양양하게 잡아먹겠다라고 위협을 가하는 존재였는데 하늘의 말씀을 듣고는 걱정과 근심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깨갱한 거지? 쫀 거야? 따라서 누가 가장 호랑이에게 두려운 존재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하늘만 호랑이에게 두려운 존재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당대인들이 호랑이를 아주 강한 존재로 인식했기 때문에 누구만 호랑이의 기세를 누를 수 있다고 생각한 거야. 절대적인 존재인 하늘만이 그 호랑이에게 걱정을 줄 수 있는 존재로 생각을 했다는 거야. 그야말로 호랑이가 가장 무시무시한 존재였겠구나라는 거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큰일 났어요. 호랑이 형제들이 누구 한 명 죽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처녀가 말하기를 새 오빠가 만일 멀리 피해가서 스스로 징계하겠다면 제가 대신해서 그 벌을 받겠습니다. 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자, 지금 죽을 운명에 처한 새 오빠 대신에 누가 나섰어요? 처녀가 나섰죠. 자, 대신 벌을 받겠다, 대신 죽겠다라고 합니다. 누구 대신에? 오빠 대신에. 가족을 살리는 이 모습, 자, 이런 모습 우리 뭐라고 하냐면 희생정신이라고 하죠. 이거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 살신성인의 정신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처녀의 성격, 자기만 위해요? 아니면 남을 위해요? 그렇지, 이기적인 게 아니라 이타적이구나, 희생정신이 뛰어나구나, 감동이다 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동생이 자기들 대신해서 벌을 받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빠들의 태도 같이 볼까요? 이에 모두 기뻐하며 머리를 숙이고 꼬리를 떨어뜨리고 달아나 버렸다라고 합니다. 자, 오빠들 모습 어때요? 좋아라 하면서 달아나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죠. 지금 호랑이의 형제들 모습이 어떠냐면 여동생이 죽는 것에도 개의치 않아 하는, 자신의 목숨을 살렸기 때문에 별로 개의치 않아 하는 그런 모습 볼 수 있습니다. 비정한 모습 볼 수 있고요. 처녀의 성격과는 대조적이죠. 자, 그러면 이 세 마리의 형제들은 자기만을 위하는 이기적인 애예요?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하는 이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 이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오빠들 대신에 하늘의 벌을 받으려는 호랑이 처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호랑이 처녀의 이야기를 김연이 모조리 다 알게 되었네요. 사랑했지만 호랑이 처녀는 집안의 일 때문에 죽어야만 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읽어볼게요. 처녀가 들어와 낭에게 말하기를 처음에 저는 당신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이 부끄러워서 사양하고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감출 것이 없으니 감히 내심을 말하겠습니다. 라고 하네요. 자, 처녀가 지금 김연에게 이야기하는 거지. 처음에는 부끄러웠대. 그래서 거절한 거래. 뭐가 부끄러운 거야? 자기 정체가 알려지는 것이 부끄러웠던 거야. 어떤 정체? 호랑이라는 정체. 하지만 이제는 다 들통났죠. 이미 다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속마음을 털어놓게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낭군과는 비록 유가 다르지만 하루 저녁의 즐거움을 얻어 중한 부부의 의를 맺었습니다. 라고 하네요. 자, 유가 다르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종류가 다르다는 거예요. 김연은 사람이고 지금 처녀는 동물, 호랑이죠. 따라서 사람과 호랑이가 사랑의 연을 맺는다는 게 흔치 않았던 일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아주 중요한 부부의 의를 맺었죠. 자, 이만큼 처녀는 부부의 인연과 그 의리를 중시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새 오빠의 죄악을 하늘이 이미 미워하시니 집안의 재앙을 제가 당하고자 합니다. 라고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즉 일족의 죄를 씻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희생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런데 김연과는 부부의 인연을 맺었으니 이왕 죽겠다는 거 김연에게 은혜를 갚고 죽고자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무슨 말일까요? 조금만 더 보도록 할게요. 알지 못하는 사람의 손에 죽는 것이 낭군의 칼날에 죽어서 은덕을 갚는 것과 어떻게 같겠습니까? 라고 합니다. 즉 누구 손에 죽겠다? 낭군의 칼날에 죽겠다. 즉
호랑이가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크나큰 위협의 존재가 되고 있으니 낭군님이 나를 죽이셔서 세상의 위험함을 없앴으면 좋겠다 라고 합니다. 자, 심지어 세상 사람들에게 크나큰 위협이 호랑이였으니 호랑이를 죽이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명예를 얻을 수 있을 거란 말이죠. 따라서 자신의 한 몸을 희생해서 가족도 살리고 또 자기의 사랑인 김현까지 살리겠다는 이런 호랑이 처녀의 마음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제가 내일 시가에 들어가서, 즉 시내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심하게 해치면 나라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할 수 없으므로 당신께서 죽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무의미하게 죽는 것보다 지금 낭군 김연의 손에 죽어서 은덕을 갚고자 합니다. 사랑했던 사람이니까 은혜를 갚고 싶어하는 그 마음, 아주 감동적이죠. 자, 대왕은 반드시 높은 벼슬을 걸고 나를 잡을 사람을 찾을 것입니다. 당신은 겁내지 말고 나를 쫓아서 성 북쪽의 숲속까지 오면 제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라고 하네요. 자, 지금 호랑이가 가장 큰 위협의 존재이기 때문에 이 호랑이를 처리하는 사람에게 벼슬을 주겠다는 것을 지금 추측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나를 죽여서 벼슬을 얻어라 라는 이야기죠. 벼슬을 주는 식으로 은혜를 갚겠다라는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처녀는 자기를 잡아서 높은 벼슬을 얻게끔 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죠. 자, 그래서 김연에게 자신의 계획을 말하는 호랑이 처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부의 인연도 이런 식으로 은혜를 갚고 그리고 오빠들 대신 희생하면서 가족의 그런 의리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겠죠. 자, 이때 김연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새 호랑이처럼 넙죽 고맙다고 할까요? 자, 김연이 말하기를 사람과 사람의 사귐은 인륜의 도리이지만 다른 유와 사귀는 것은 대개 정상이 아닙니다. 이미 조용히 만난 것은 진실로 천행이라고 할 것인데 여기까지 읽어볼게요. 자, 다른 유와 사귀는 것, 사람과 동물이 부부의 인연을 맺는 거죠. 이런 일이 그 당시에도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상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솔직히 신기하죠? 우리 이런 거 어떤 성격이라고 하냐면 신기하다를 문학적으로 표현했을 때 신이한 일이다, 기이한 일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기하다 할 때 그 기자를 따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적이다 그리고 환상적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정상이 아닌 아주 환상적인 일인데 조용히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진실로 천행이래요. 즉 하늘에서 복을 내려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즉 김연에게는 호랑이 처녀와의 인연을 맺은 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하늘이 내려주신 그런 인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부의 연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소중히 여기는 성격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찌 차마 배필의 죽음을 팔아서 일생의 벼슬로 요행을 할 수 있겠소 라고 하였다고 하죠. 즉 당신을 죽이면서까지 벼슬을 얻고 싶다, 얻고 싶지 않다? 얻고 싶지 않다. 즉 사랑을 택하겠다, 벼슬을 택하겠다, 사랑을 택하겠다, 인연을 택하겠다, 세속적인 성공을 택하겠다, 인연을 택하겠다 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새 호랑이 형제와는 사뭇 다르죠. 그래도 신의가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처녀가 이렇게 낭군이 거부하니까 다시 한번 설득을 합니다. 처녀가 말하기를 낭군은 그런 말 마십시오. 지금 제가 일찍 죽는 것은 대개 천명이며 저의 소원이요, 낭군의 경사요, 우리 일족의 복이요, 나라 사람들의 기쁨입니다. 한 번 죽어서 5가지 이로움이 갖춰지니 어떻게 그것을 어기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 김연을 설득하기 위해서 5가지 이로움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첫 번째 천명이라고 하네요. 하늘이 명하셨죠. 한 명을 본보기로 죽이겠다고. 그러니까 그 명령에 따르는 일이 자기의 죽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또 저의 소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누구에게 은덕을 갚기 위해서?
낭군에게 은혜를 갚기 위해서. 자, 세 번째, 낭군의 경사라고 했죠. 자신이 죽음으로써 무엇을 얻을 수 있어요? 벼슬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네 번째, 우리 일족의 복이라고 하죠. 내가 죽음으로써 세 명의 오빠들을 살릴 수 있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 나라 사람들의 기쁨이라고 합니다. 즉 나라 사람들의 두려움의 대상을 없앰으로써 그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이죠. 즉 자신의 죽음으로써 다섯 가지의 이루음이 있다고 하는 말을 통해서 죽음에 대한 당위성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런데 다만 저를 위하여 절을 짓고 불경을 강하여 좋은 과보를 얻도록 도와주시면 낭군의 은혜는 더없이 클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자, 약속을 하는 거예요. 뭐를 지어달라고? 절을 지어달라고 하죠. 자신이 죽은 뒤에 절을 지어달라고 부탁합니다. 약속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무슨 가치관이 드러나 있다? 불교적인 가치관이 드러나 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서로 울면서 헤어졌다고 합니다. 죽음으로써 김연에게 보답하려는 호랑이 처녀의 절절한 마음, 절절한 사랑이 느껴지죠. 자, 결국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다음 이야기 같이 볼게요. 다음 날 과연 사나운 범이 성 안으로 들어왔는데 매우 사나워서 감당할 수가 없었다. 자, 이때 사나운 범 누구예요? 그래요, 호랑이 처녀입니다. 자, 원성왕이 이 소식을 듣고 명령하기를 범을 잡는 자에게는 벼슬 2급을 주겠다 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자, 벼슬을 주겠다는 거 호랑이 처녀의 계획대로 벼슬이 지금 주어진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만큼 호랑이를 잡는 일이 중요한 일이었다. 그리고 사람들의 위협이었기 때문에 벼슬을 주는 것처럼 크나큰 상을 내린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이때 김연이 대궐로 들어가서 아뢰기를 소신이 잡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에 먼저 원성왕은 벼슬을 주어 그를 격려하였고요. 김연은 단도를 지니고 숲속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지금 계획대로 착착되고 있죠. 범이 처녀로 변하여 반갑게 웃으면서 말하기를 간밤에 낭군과 함께 마음속 깊이 정을 맺던 일을 낭군은 잊지 마십시오 라고 합니다. 자, 지금 사나웠던 범이었어요. 누구로 변했다고 해요? 처녀로 변했다고 하죠. 자, 여기에서 변신형 설화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신기한 일이에요. 호랑이, 동물이 인간, 처녀로 변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변신형 설화에서는 호랑이가 인간으로 변하는 모습을 통해서 아주 기이한 이야기, 전기적인 이야기, 환상적인 이야기를 보여주게 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긴 하죠. 자, 하지만 왜 이렇게 인간으로 변할 수 있었냐면 이 호랑이가 그냥 그저 그런 호랑이가 아니기 때문이지. 숭고한 희생정신을 가지고 있는 호랑이이기도 했고요. 이러한 희생정신은 평범한 인간들에게 교훈을 줄 만한 아주 뛰어난 희생정신이기도 했어요. 따라서 이렇게 변신형 설화를 통해서 처녀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인간 스스로의 모습을 반성하게끔 하는 거죠. 자, 낭군 나와의 일을 잊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나 죽으면 뭐 지어달라고 했어요? 절 지어달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일부러 더 흉폭하게 굴었었는데 오늘 내 발톱에 상처를 입은 사람들은 모두 흑륜사에 간장을 바르고 그 절의 나팔 소리를 들으며 나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자, 요것도 하나의 약속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상처 어떤 식으로 지금 치료할 수 있다고 했어요? 흑륜사에 간장을 바르고 나팔소리를 들으면 다 치유가 된다고 하고 있죠. 신기해요. 전기적인 그런 모습, 성격, 그리고 환상적인 성격 여기서 나타납니다. 이런 요소 우리 확인해 줄 수 있어요. 자, 약속대로 김연을 위해서 기꺼이 죽음을 맞이하는 이 처녀의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만 더 해볼까요? 흑륜사가 그 탑돌이 할 때도 나왔고요. 지금도 또 나왔죠. 흑륜사라는 실제 있었던 절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증거물로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에 김연이 찾던 칼을 뽑아 스스로 목을 찔러 쓰러지니 곧 범이었다 라고 하네요. 자, 김연이 그 단도를 가져갔다고 했었지 짧은 칼을 가져갔는데 솔직히 단도라는 거에서 김연은 실제로 이 호랑이 처녀를 죽일 마음이 없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김연은 사랑하니까.
자, 그래서 처녀는 스스로 자기의 목을 찔렀다고 합니다. 이것 또한 뭐예요? 김연을 배려한 거지. 김연이 차마 그 김연 손에 피를 묻히게 할 수 없어서 스스로 죽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고귀한 희생정신 여러분들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김연은 숲에서 나와서 소리쳐 말하기를 지금 이 범을 쉽게 잡았다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자, 결국 범을 잡게 되었죠. 처녀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사정은 누설하지 않고 그의 말대로 상한 사람들, 상처난 사람들을 치료하니 그 상처가 모두 나았다. 지금도 세간에서는 그 방법을 쓰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지금 이렇게 전설적인 요소가 나옵니다. 민간요법이 나오죠. 이게 바로 증거물로서 기능을 하는 건데요. 흑륜사의 간장 그리고 나팔 소리를 호랑이에게 물렸던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상처를 치료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정리한다면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김연에게 보은하는 호랑이 처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결국 김연은 원성왕이 제시한 벼슬 2급 얻었겠죠. 그리고 호랑이 처녀는 그 희생 정신을 기려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김연은 등용된 뒤 서천가에 절을 세워 호원사라고 하고 항상 법망경을 강설하여 범의 저승길을 인도하고 또한 범이 자기 몸을 죽여서 자기를 성공하게 만든 은혜에 보답하였다라고 합니다. 자, 지금 처녀와의 약속 지켰는지 여러분들 한번 확인해 주세요. 어떤 절 세웠어요? 호원사라는 절 세웠어요. 이 호원사라는 절을 세우면서 지금 불경을 강해달라고 약속 하나 더 했었지. 불경 중에서도 법망경을 강설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녀의 저승길을 인도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호랑이 처녀와 약속을 지켰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호원사라는 절도 실제로 있는 절입니다. 전설임을 보여주는 증거물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김연가무라는 그냥 전설로도 되지만 호원사를 창건하게 된 전설로서도 기능을 하게 됩니다. 증거물로서 기능하는 사원, 창제, 설화라고도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이렇게 김연의 이야기를 봤을 때 약속을 소중히 하는 성격이라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신의가 있다, 이기적인 성격이 아니다라는 거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김연은 마지막이에요. 죽음을 앞두고 지나간 일의 기이함에 깊이 감동하여 이에 기록하여 전기를 만드니 세상에서는 처음으로 들어 알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그 이름을 논호림이라고 하여 지금까지도 일컬어온다라고 합니다. 자, 전기를 만들었다고 하네요. 자기가 살아왔던 그 일생을 쭉 모아가지고 기록을 한 거예요. 이 책이 바로 논호림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이 내용이 바로 김연가무 내용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글을 쓰게 된 동기를 마지막으로 제시하면서 호원사를 지어 호랑이 처녀의 희생을 기렸다라는 점까지 우리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 우리 거의 다 했는데 처음부터 한번 되짚어 볼까요? 흑륜사에서 탑도를 했어요. 김연과 처녀가. 그래서 둘이 눈이 맞았죠. 그래서 부부의 정을 통했습니다. 자, 그랬는데 이 처녀는 알고 봤더니 정체가 뭐였어요? 호랑이였었죠. 자, 그리고요, 이 정체를 안 것뿐만이 아니라 오빠들이 사람을 많이 잡아먹어서 하늘에서 천벌을 내린다는 것도 듣게 되었습니다. 이때 처녀는 오빠들을 대신해서 자기가 희생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왕 희생하는 거 누구의 손에 죽겠다? 낭군의 손에 죽어서 벼슬을 은혜로서 갚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처녀는요, 낭군을 설득함과 동시에 자신이 죽으면 호원사를 건립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호원사를 건립하게 된 이야기가 바로 이 김연가무라고 생각해주면 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이 김연가무는 설화적인 특성, 즉 전설적인 특성이 있다는 거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이 전설적인 특징 같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 증거물이 있다고 했었지. 어떤 절에서 탑돌이 했어? 흑륜사. 그 다음에 어떤 절을 세우게 되었어? 호원사. 자, 그래서 이런 증거물을 통해서 전설이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는데, 이를 우리는 사원을 창건하게 된 설화이기 때문에 사원 연기 설화라고도 이야기하고요. 이 사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불교, 유교, 도교 중에서도
불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증거물 하나 나왔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볼게요. 자, 호랑이가 처녀로 변신하고요. 또 처녀가 호랑이로 또 변신하죠. 자, 그래서 있을 수 없어요. 사실 우리 이런 거는 변신형 설화라고 합니다. 신이한 이야기죠. 전기적인 성격이다, 환상적인 성격이다 라고 문학적으로 어렵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변신형 설화를 제시를 한 것은 처녀가 호랑이로 변할 수 있는 것, 또 호랑이가 인간으로서도 변할 수 있다는 건 그만큼 호랑이가 뛰어난 희생정신이 있기 때문에 평범한 인간들에게까지 교훈을 주고 감동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렇게 뛰어난 호랑이조차도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죽음에 이르렀죠. 결국 비극적인 이야기로 그 결말을 맺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이야기에서 전설, 즉 설화적인 특성 두 가지 있다는 거, 사원연기 설화 그리고 변신형 설화 있다는 거 생각해주면 되는데, 소설적인 구성도 조금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소설적인 구성은 소설로서 나아가는 그 와중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요. 소설적인 구성은 뭐냐면 인과관계의 구조가 있다는 겁니다. 즉 탑돌이를 하다가 인연을 맺게 된 것, 원인과 결과로서 맺어지게 되죠. 또 부부의 연을 맺었기 때문에 낭군에게 보은하고 싶어 한다는 것, 이것도 인과관계에 의해서 구성이 됩니다. 즉 설화라는 특성을 가져서 좀 신이하게 전기적으로 환상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도 있고요. 그런데 소설적인 구성을 갖추어서 짜임새 있는 구성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도 확인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해서 현대적 서사에 가까운 짜임새를 갖추고 있는 설화, 김영가무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수고했고요. 이제 문제풀이 영상으로 넘어가 주세요. 감사합니다.